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정지혜 평론가님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 감독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는 네. 특이한, 특별한, 좀 다른, 색다른 네. 시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음. 이번 주 영화가 별게 없나요? 할만한 지난주에 했던 영화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별다른. 뭐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지난주에 저희가 톰 행크스 특집을 했는데 마침 톰 행크스가 책을 냈어요. 참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톰 행크스 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네. 타자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네.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왔거든요. 성덕이다, 성덕. 네. 타자기 마니아가 타자기 소설을 쓰다니. 그러니까요. 이게 영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를 모아놨다가 네. 그거를 뭐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소설로 낸 게 아닐까 하는 저 혼자의 상상을 해봤는데. 네네. 네. 그럴 수도 음. 있죠. 근데 실제로 톰 행크스가 이 소설집을 내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본인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과의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이야기꾼들을 지켜보면서 본인도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총 17개의 단편 소설이 모아져 있는 형태의 책인데요. 네. 17개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씩 관심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도 갖고 이러면 어떻겠느냐. 네. 처음 해보는 거라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들은 게 재밌으시면 나머지를 읽기 위해서 책을 한번 사보시겠지. 네. 네. 그 전에 공지가 몇 개 있습니다. 22일 날 단체 관람 있는데 네. 많이들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아직 모자라요. 네. 그래도 텅 비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황석희 번역가님 모시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게스트를 모시고 하는 건 처음인데 네. 어떤 시간이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네.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부산에 저희 셋이 갑니다. 네. 며칠이죠? 18일. 18일. 토요일. 토요일. 낮 2시. 오후 2시. 예. 원래는 저녁이었는데 유명하신 분들이 오나 봐. 저녁에. 그렇구나. 시간을 바꿔달라고 해서 저희가 낮에. 밀렸구나. 예. 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낮 2시에 영화의 전당에서, 네. 행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라이프러리라고 해가지고, 책의 해를 맞아서, 네. 책과 영화, 팟캐스트 이런 것들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모양인데, 낮 2시에 영화의 전당에 있는 오픈 스튜디오에서 네. 저희들이 가서, 영화, 더 리더, 네네. 책 읽어주는 남자에 대해서 책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도란도란 녹음을 할 예정인데 네네. 네. 시간이 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땡볕이라 아, 그렇지. 좀 걱정되는데 거기? 그늘 어떻게 만들어 주겠죠, 설마. 거기 그렇게, 이렇게 그늘도 없이 있으면 안 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워서 옷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네. 아무튼 한다. 그렇습니다. 2시라는 것이. 네. 낮 2시라는 게 조금. 저녁 7시라면 저희가 옷이라고 하겠는데 낮 2시. 낮 2시 네. 와서 이 땀을 막 한 바가지씩 쏟으실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어디 커피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오시는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시겠네요. 귀한 그치. 분들이시죠. 사진 찍어드려야 되겠네. 아무튼 저희가 한다. 부산에서 녹음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렇습니다. 대구 단편영화제 갔다 오셨어요? 네, 제가 주말에 다녀왔는데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경북 지역의 영화들도 소개를 하고 네. 또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단편 영화들을 중심으로 좀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작품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영화제이고요. 올해 네. 19일째 맞아서 좀 규모도 그렇고 뭔가 북적북적한 분위기에서 영화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네. 알았으면 미리 네. 말씀을 좀 드릴 걸. 그러니까. 수줍으셔가지고 또 혼자 조용히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대본. 그럴 일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네, 다음에는 제가 네. 조금 더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서 누굴 뵙고 오셨다. 그렇지. 아, 네, 제가 GV 행사 끝났는데 어떤 분께서 다소곳이 이렇게 오셔서 네. 김프로쇼 청취자라고 오. 하시면서 예, 저에게 인사를 건네주셔가지고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곳곳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네. 저희가 이런저런 어떤 얘기를 나누셨냐 그분과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분이 만드신 영화가 대구 단편영화제에서 이제 예. 틀게 돼서 오셨다고 예. 하셨는데 저희 오빠가 영화를 두 분이 아시는 네 만드시려고 청취자분이시군요. 합니다. 예. 라고 예전에 무슨 공개 방송할 때 오셔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만드셨다는 거죠. 예. 네. 그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닌데? 우리 오빠 아직. 아닌데요?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톰 행크스의 타자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이 사람 수다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네. 읽으면서 막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빠른 말투로 목청 크게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좀 받았어요. 제목이 이래서 그런지 톰 행크스가 타자기로 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읽어서 그런지 왠지 타자기로 탁탁탁탁탁탁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본인은 네. 타자기로 작업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굉장히 뭔가 수다스럽고 막 한 느낌? 차분하다기보다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단편 소설의 특징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 하나를 가지고 세심하게 묘사해가는 그래서 마치 어떤 그 상황을 그림처럼 펼쳐보게끔 하는 그런 류의 어떤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어떤 거대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을 해 나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공간이나 뭐 일상적인 어떤 일들 속에서 뭔가 문장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 일상을 좀 세심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소설가로서의 어떤 뭐 재능이랄까요? 아니면 뭔가 시도들이 좀 그 문장 하나하나에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소 좀 평이해 보이는 문장이긴 한데요. 그냥 그 평이함이 좀 담백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되게 부지런하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받았고 이게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제작도 하고 뭐 감독도 하시는 분이니까 예, 계속 틈만 나면 이런 걸 메모 형태로 쌓아놨다가 조금 발전시켰는데 영화로 찍긴 애매하고 그러면 소설로라도 내면 어때요? 네. 누군가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걸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좀 이렇게 부지런하게 계속 하고 있는 거를 보는 게 기분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리뷰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록산 게이라고 뭐 한국에도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을 내기도 한 그런 학자의 경우는 뭐 이 책을 봤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수준이 있고 능숙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상당히 좀 특징이 없고 좀 단조롭다. 약간 이런 두 양가적인 표현을 같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아주 뭐 브릴리언트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어떤 평범함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잔잔함이 좀 주는 매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돼서 뭐 읽는 분들에 따라서 어떤 취향에 따라서 좀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디테일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온갖 상표들도 난무하고 막 부르는 별명 이런 게 이제 미국 대중문화에 나오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본인이 겪은 것에 한정해서 글을 쓰는 첫 소설을 낸 신인 작가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편 소설을 막 평생 오래 써 내려간 사람들의 글을 보면 내가 아는 걸 자세히 쓸 때의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문장이 되게 한 문단 한 문단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뒤통수를 탁 치는 문장 하나라던가 아니면 감정 묘사를 정말 세밀하게 한다던가 별거 아닌 거에서 오는 이런 게 있다면 첫 소설집을 낸 작가 톰 행크스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에서 이야기를 딱 어느 한 파트를 한 씬을 재현하는 듯한 식으로 소설을 쓰니까 야 이건 자기가
아는 얘기네. 자기가 겪은 거를 묘사하고 있는 정도의 디테일이 있네. 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감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그 장소나 아니면 하고 있는 행위나 이런 거에 좀 한정돼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 록산 게이의 평이 약간 근데 좀 평이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건 이제 각자 취향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 있을 테니까 네.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자, 그러면 배 감독님부터 마음에 드셨던 스토리 17개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걸까요? 전 그냥 이거 제목 보고 너무 그냥 이것부터 읽고 싶었어요. 17개 이제 차례가 쭉 제목이 떠 있거든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홍보 여행. 세 번째로 소개된 네. 소설. 파리에서의 마지막 홍보 여행. 파리인데 마지막 홍보 여행이랬잖아. 그럼 약간 좀 잘 나가는 사람 나온 얘기네. 그럼 배우 나오겠네, 배우. 네. 뭔가 되게 화려한 뭔가 그런 건가? 읽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정말 화려한 이야기. 그래서 요거를 딱 읽고 나서 이거는 아는 얘기다. 자기가 겪은 얘기다. 그쵸. 디테일이 엄청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홍보 여행. 그러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을 테니까. 네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줄거리를 요약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 여행. 그렇죠. 예, 스케줄이. 로리 소프라는 남자가 있는데 배우예요, 배우. 네. 신인. 광고 몇 개 찍고 뭐 하다가 이번에 엄청 큰 영화를 찍게 된 것 같아요. 이 엄청 큰 영화가 사이즈가 제가 보기엔 거의 어벤져스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시리즈 3편이거든요. 시리즈 중에 3편의 남자 주인공으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홍보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시리즈가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전면에 나오는 시리즈거든요. 네. 카산드라 램파드. 이번 편은 카산드라 램파드 3, 다가온 운명. 이번 편의 남자 주인공이 이제 릴리 소프죠. 근데 여주인공이 정말 어마어마한 스타예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줄리아 로버츠 최전성기와 안젤리나 졸리의 최전성기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엄청난 인기 배우가 본인이 이제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3편의 남자 주인공으로 발탁한 이 신인 남자와 같이 이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데 영화 홍보를 하러. 영화 홍보를 하러. 여주인공 이름은 윌라예요. 윌라 섹스. 근데 I 하는 섹스예요. 네. 근데 SAX. SAX인데 사람들이 이제 SEX로 막 잘못 부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발음이 어떻게 차이를 내게 발음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섹스로 발음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달리 발음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 뭐 내가 뭐 그런 거 비슷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섹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공중파였으면 방금 발언들은 못 나왔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이제 홍보 여행을 다니는데 베테랑 홍보 전문가가 있어요. 아이린이라고 할머니인데 이 양반이 이제 윌라 여주인공이 은퇴한 아이린이라는 홍보 담당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린 당신이 필요해요 해가지고 롤라 소프를 데리고 홍보를 다닐 텐데 얘가 그런 경험이 너무 없다. 하면 안 되는 말과 해야 할 말을 가르치면서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에스코트하면서 좀 예외 홍보를 전담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아이린이 데리고 다니는 상황이고 로라 소프는 막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 그러니까 지금 유럽을 한 바퀴 다 돌고 마지막 이제 파리에 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파리에서 3일 있다가 이제 싱가포르로 날아가면 돼. 아시아로 돌겠지. 서울도 나오던데. 네. 파리에서 이틀치가 끝났어.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이제 어떤 소식을 듣고 홍보 여행이 갑자기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때 이 양반이 그 호텔에 있는 타자기를 발견했나 봐요. 시간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유럽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나와서 타자기로 내 이름은 롤라 소프.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타자기를 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때까지 유럽에서 홍보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느낀 거, 본 거, 그리고 생각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중간중간에 일정표가 나오는데 저 일정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정표를 보고 이거 네. 자기 얘기구나. 야, 이거 정말 디테일해. 디테일하고 겪지 정말 않으면 모를. 네. 그리고 야, 이거 제정신일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랑 친한 천재 유튜버, 천재 이승국이 막 톰 크루즈나 막 주라기 공원, 뻘런 킹덤 이런 데 나오는 주인공들 인터뷰했는데 몇 분 안 했지만 되게 프로답게 질문에 잘 대답해줬다. 라고 하는 게 걔네가 우리가 놀란 것보다 훨씬 더 프로구나. 수백 번의 인터뷰를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서도 자기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스타구나. 이 남자 주인공 약간 멘붕에 빠지거든요. 나중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말실수를 하고 무슨 말실수를 했는지도 몰라요. 막 그런 상황에서 근데 갑자기 홍보가 중단되고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느껴야 되지? 뭐 이런 걸 겪게 되는 상황? 뭐 그런 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저 가장 재밌었던 건 일정표였다. 정말 디테일한 그 일정표. 그렇죠. 네. 그리고 막 그 아이린이라는 홍보의 대가가 막 하는 말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막 펌프킨이라고 불러요. 호박이라고. 호박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어디 가가지고 무슨 옷을 사줬다. 어디서 이런 말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 이거다. 라고 한 게 톰 행크스가 언젠가 한번 들어본 말들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 한번은 갔던 호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어서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눈앞에 펼쳐놓은 느낌이 되게 재밌었어요. 소설이라기보다는 소설인 척하는 다큐를 잠깐 본 느낌? 뭐 그런 느낌도 있어서 재밌었어요. 관점을 좀 달리 보게 만들어준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네. 저 사람들 바쁘겠지. 네. 라고는 생각했어도 저 사람들이 어떤 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있을 거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와, 그거를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 시간표를 보니까 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더라고. 네. 그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나라마다 며칠씩 가서 그렇죠. 거기에서 또 누굴 만나고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런 게 막 적혀 있는데 우와 대단하구나 말하는 생각도 들고 또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래서 촬영을 어떤 영화였고 그래서 어떤 연기를 했고 어디서 어떻게 촬영을 했다가도 되게 적혀 있는데 되게 간소해. 한 몇 달 촬영했다는데 촬영한 내용보다 홍보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드는. 네. 그래서 헐리우드 정말 초대형 블록버스터였던 속성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딱 볼 수 있었던 재밌는 단편이었어요. 네. 근데 뭔가 약간 슬픈 구석도 있잖아요. 이렇게 짠한 그 네. 신인 배우는 사실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줄도 뭐 처음 옆에서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그 주요 배우의 뭔가 스케줄이 어긋났을 때 이제 본인은 갑자기 네.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까지도 같이 맞아요. 보여주니까 이게 어떤 스타와 아직 그 스타가 되기 이전에 네. 이제 막 배우 생활을 시작한 사람의 어떤 격차 같은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잡아놔서 아마도 톰 행크스는 뭐 거의 뭐 늘 어떤 스타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도 겪었던 어떤 한동안의 좀 슬럼프 혹은 한동안의 정체기 같은 네. 것들을 겪으면서 본인이 좀 경험했던 것들도 일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문서에 여주인공의 실제 이름 말고 가명을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라도 어딘가에 알려지면 수천 명의 팬들이 막 모일 테니까. 근데 자기는 그래서 나중에 스케줄이 막 비어서 관광지를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파리를 누비는데 뭔가 헛헛한 느낌? 막 이런 걸 느끼게 되는. 로마이드러브도 잠깐 생각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여기 그 같이 있는 단편 중에 출연자 명단이라는 작품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쇼비즈니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겪는 좀 애환 같은 것들을 좀 담은 단편인데요. 이거는 이제 배우의 꿈을 안고 뉴욕으로 간 나름 지역에서는 좀 잘 그래도 나갔다라고 하는 여성 배우였는데 뉴욕에서 정말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굉장히 좀 좌절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과거에 만났던 친구가 우연히 나타나면서 그 친구가 뭔가 조언을 해주고 이력서는 좀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예명도 필요해. 뉴욕에 왔을 때는 너희 부모님을 배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떤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야. 이런 류의 조언을 해주는 그런 단편인데 이것도 이제 같이 좀 보시면 어떤 그 톰 행크스가 바라보는 쇼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서 조금 압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출연자 명단의 여주인공이 그렇게 한 다음에 파리에서의 마지막 홍보 여행에
여주인공이 된 거라고 봐도 사실은 연결되는 지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골에서 연극 좀 하다가 뉴욕에 올라가지고 갖은 고생을 하다가 스타가 된 다음에 파리로 이제 본인의 블록버스터 시리즈를 가지고 홍보여행을 가게 되는. 뭐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렇게 연결돼서 보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보면 톰 행크스가 그랬다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도 들고 톰 행크스도 초반엔 커리어가 뭐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걸로 몇 개 주목을 받다가 오스카를 타게 되고 블록버스터에 막 출연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소설까지 내게 된 이 사람의 궤적을 막 따라가다 보면 많은 게 남겨 있겠구나 자기가 느낀 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배 감독님이 첫 번째로 가져오신 작품은 파리에서의 마지막 홍보 여행이라는 17개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주셨고 우리 정평께서 가져오신 거는 뭘까요? 네, 저는 먼저 마르스 해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단편인데요. 네. 크게 이번 소설집을 제 나름대로 그 소설집 안에 단편들을 가지고 좀 구분을 해봤을 때, 뭐 앞서 저희 본 그런 것처럼 이제 쇼비즈니스, 이제 연예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편에 있고, 또 약간 이분이 뭐 우주나 뭐 이런 쪽에 또 덕후이시잖아요. 그런 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있고 어떤 공상과학적인 부분들, 어떤 판타지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이야기, 시간을 좀 거슬러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또 일부 다룬 것 같고 그리고 하나가 지금 이 마르스 해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처럼 서정적인 어떤 감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좀 이 작품은 읽으면서 이분이 일상에 숨어 있는 어쩌면 굉장히 날카로운 그렇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비밀 같은 것들을 좀 소설로 잘 담아내는 능력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단편이었습니다. 네, 마르스 해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요거 줄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커크 울른이라는 소년이 있는데요. 이제 19번째 생일을 맞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침에 아버지 프랭크와 함께 파도 타기, 근처에 있는 마르스 해변으로 가서 파도를 타자라고 이제 합니다. 아마도 이들 부자는 한동안은 같이 보드도 타고 뭐 파도 타러 나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제 소원해지다가 다시 이제 19살 생일을 맞이해서 먼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안을 한 거죠. 같이 오랜만에 우리 파도 한번 타러 갈까요? 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깨워서 같이 근처 이제 해변으로 가서 근데 가기 전에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하죠. 근데 난 잠깐 그 해변에 가서 잠깐 나 일 좀 봐야 될 것 같다. 뭐 일 때문에 좀 전화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그러시라고 저 이제 타고 있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며 이제 함께 해변으로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들 가족에 대해서 이 소설에서 묘사를 하기를 어떤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늘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자갈밭을 간신히 달려나간 어떤 바퀴처럼 굉장히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문장들이 좀 있어요. 이 소설 전체가 타자기를 중심에 두고 쓰는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단편들에서 보면 이제 타자기가 어떤 그래도 나름의 좀 의미 있는 소품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경우는 거의 아주 뭐 미미할 정도로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도대체 이 단편에는 타자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의문이 들 정도인데 초반에 그 잠깐 커크의 방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올리베티 언더우드 전동 타자기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게 그 자신이 쏟은 어떤 비어 거품 때문에 망가져서 그 뒤로는 쓰지 않았다라고 일축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 커크의 방이 굉장히 좀 축축하고 뭔가 건물 뒤편에 있고 오래된 낡은 그런 방에 이 소년이 혼자 자신만의 좀 은신처처럼 그 공간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래된 타자기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커크는 그만큼 좀 전체 가족들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이 친구가 또 역사책이나 이렇게 책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시끌벅적하는 게 막 싸우고 뭔가 우당탕탕 할 때 늘 자신은 그 책으로 도피를 하고 피신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1920년대 건축
건축에 대해서 건축서들을 읽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해서 보면은 사실 톰 행크스가 굉장히 역사책을 많이 읽었고 또 역사에 관심이 많은 배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늘 항상 이야기하기를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지난해 워싱턴 DC의 국립문서박물관에서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수상 소감에서도 역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 지금의 오늘 현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로부터 역사로부터 모든 답들이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역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실 톰 행크스가 출연한 작품들 뭐 최근작들만 봐도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아니면 스필버그 감독과의 작업에서도 보면은 사실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아니면 미국의 어떤 역사에서 중요한 기점에 있는 어떤 쟁점이 될 만한 뭐 개인의 어떤 사명이나 의무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만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영화들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도 그의 어떤 역사적인 역사관이나 아니면 역사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좀 반영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번 소설 요 작품에서도 이제 커크라는 인물이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해변에 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커크가 해변으로 갔을 때 이제 한창 보드를 타고 그 순간의 어떤 평화로움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보드를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요즘 많이들 좀 가시잖아요. 근데 그 타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파도를 타는 순간은 거의 이제 무념의 상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오직 그 무의 상태를 느끼기 위해서 그게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커크는 이미 이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즐기는데 이제 잠깐 이제 다쳐서 사고를 당해서 본인의 보드에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어요. 근데 아버지를 찾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계시지라고 이제 해변 곳곳을 좀 찾아다니다가 아버지 어떤 비밀스러운 순간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밀은 이제 네,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포일러야? 네. 그 비밀스러운 아버지의 어떤 한순간을 보고 이것이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자신만 알게 된 그 상황이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뭔가 속상하기도 하면서 그 아프기도 한 아릿한 그런 상처의 순간이 아버지의 어떤 그 비밀을 마주하는 순간과 같이 일치가 되면서 이 소년 커크에게는 조금 아픈 순간으로 기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와 함께 그 해변을 떠나면서 이 해변은 다시 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류의 어떤 문장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별다른 어떤 사건이 뭐 물론 아버지 비밀을 안 건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커크에게는 그렇지만 이 잔잔한 어떤 파도 타기라는 그 순간을 통해서 커크라는 인물이 아버지를 좀 알아가고 본인도 그 순간에 뭔가를 깨달아가는 아주 짧은 그런 단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것이 저는 좀 톰 행크스의 다른 소설들보다는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예. 특별히 이 작품을 첫 번째로 소개해야 되겠다 싶으셨던 뭐 매력 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예상치 못했던 소설가 톰 행크스의 감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예. 생일이잖아요, 심지어. 19살 생일 때의 어떤 날인데, 전형적인 캐릭터인데 디테일이 있는 캐릭터를 되게 잘 쓴다 싶었던 게, 그 생일 선물 줄 때가 되게 특이했어요. 트럭을 타고 가는데, 차에 보드를 싣고 아버지를 아침에 이제 빨리 해변으로 가서 주차장에 실어놓고 몇 년 동안 안 쓰는 냉장고가 있는데 아버지가 내 핸드폰 저 냉장고에 좀 넣어놔라 라고 해요. 그걸 왜 냉장고에 넣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여기 우리가 서핑을 하는 동안 귀중품을 가져가려고 한다 치면 누가 저 냉장고를 열어보겠냐고 썩어 있는 냉장고를 그 귀중품인 핸드폰은 요즘 거니까 넣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자마자 몇 년 동안 안 쓴 그 오래된 냉장고에서 냄새가 확 끼치는데 안에 보니까 자기 생일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의 아버지 캐릭터가 뭔지 내가 좀 알 것 같은 되게 잘 쓰네? 뭐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서핑하는 순간이랑 주인공이 느끼는 막 심리나 이런 것도 묘사해 놓은 게 서핑을 안 해본 사람도 쉽게 느낄 수 있게
하지만 되게 자세하게 잘 써놓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이 사람이 소설가가 맞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저는 오히려 이제 장면을 계속 떠올리는 네네.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괜찮으면 영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아버지의 그 비밀스러운 장면을 마주하는 거를 어떻게 묘사할까? 그게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네. 얘기를 쭉 진행되면서 이제 감이 오잖아요. 아, 요거 뭐가 있겠구나. 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맞닥뜨리게 할까 했는데 그 이제 스타벅스 커피로 네. 그걸 이렇게 풀잖아요. 네. 그래서 야, 요거 그림으로 치자 그러면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네. 네. 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그런 게 참 신박하게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재밌었어요. 스타벅스 커피에 재밌더라고요. 저도 모카샷을 넣은 벤티 사이즈 주문한 남자를 찾는. 그러니까 늘 아버지가 먹는 게 뭔지 어떤 습관이라는 그 인물이 늘 갖고 있는 어떤 습속 같은 것들을 소설 안에 디테일로 좀 살리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후에 아버지의 흔적을 좀 찾게 되는 그런 포인트.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 냉장고에서 선물 꺼내는 것도 신박한데 그 선물이 또 이제 손목시계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뭐 저번에 저희가 킬링 디어에서도 손목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영화에서 좀 시계를 선물한다라는 게 종종 좀 의미 있게 좀 등장을 하는데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정확하게 시간이 맞춰져 있는 시계를 선물한다는 것은 아마도 뭔가 그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좀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좀 평범한 그런 의미에서는 좀 많이 쓰인 소품이긴 하나 또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는 아버지의 좀 애정이 담긴 선물이구나. 예. 그 손목시계가 어느 상표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익숙했던 게 전형적인 미국 부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약간 감성이 우리 형들이나 아버지나 막내 삼촌 이런 사람들이 입대하기 전에 사주는 시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는 19살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뭔가 어떤 그런 내가 한국 토종의 토속적인 뭔가를 느낀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미국도 뭔가 아버지 아들 간에 이런 게 있구나. 방수되는 그 스포티한 시계 하지만 조금 비싼 이거 딱 사주면서 서핑하러 가자 하는 게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톰 행크스가 되게 가까워지는 나에게 뭐 그런 느낌도 받았고. 네. 그래서 마르스 해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정재 평론가님이 이거를 가져오셨고요. 저는 스티브 웡의 퍼펙트 게임이라고 이 책의 이제 맨 마지막 에피소드로 소개되어 있는 건데 아시아계 청년이에요. 스티브라는 친구의 이야기인데 화자인 나는 이제 요 친구의 친구 같이 돌아다니는 친구가 이제 4명이 같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아시아계 청년 볼링을 잘 치는 아시아계 청년이 스티브라는 친구가 있고 애나라는 여자 사람 친구가 있고 그리고 중동 아랍계 쪽에서 이제 이민을 온 것으로 보이는 엠데시라는 친구가 또 하나 있고 근데 엠데시는 볼링을 잘 못 치고요. 스티브란 친구가 볼링을 굉장히 잘 치고 나랑 애나는 뭐 비슷비슷하고 뭐 요런 사람들이 이제 볼링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일을 겪는 에피소드인데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스티브는 원래 볼링을 잘 쳤기 때문에 본인 공도 있고 뭐 본인 신발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볼링장에서 퍼펙트 게임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퍼펙트 게임을 몇 번 연달아서 하면서 그게 이제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이러니까 SNS상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그 퍼펙트 게임을 무려 7번을 연속으로 하거든요. 이거 유튜브 조회수 완전 몇백만 건에 난리가 나고 막 이게 이제 조작설도 막 나오고 저거 조작 아니냐 뭐 사실이다 어쩌고 했는데 7번을 하고 나니까 공식 기록으로 일으키기가 이제 힘든 일이라 어마어마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막 ESPN에서 찾아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1,700만 달러인가요? 뭐 제안을 하면서 네가 우리가 딱 판을 만들어 놓고 퍼펙트 게임을 한 번 더 치면 이 돈을 줄게. 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리고 막 이제 막 난리나 인터뷰 막 계속하고 막 굉장한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유명세 타고 볼링이 싫어지는 거죠. 막 토하고
이제 안 한다고는 안 하고 또 이제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막 방송하기 전에 나가가지고 중계차들 사이에서 막 토하고 네네. 아, 내가 왜 해야 되냐. 볼링장 하는 게 즐겁지 않다, 이제. 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은 또, 뭔 소리냐. 한 번만 잘하면, 야, 무슨 소리야.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네가 이거, 괜찮아. 잘할 거야. 막 그러면서 옆에서 친구들은 막 북돋우고, 또 그 중에 한 놈은 또 뻘짓하고 있고, 옆에서.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경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약간 쫄깃쫄깃하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 포기하나? 실패하나? 뭐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쵸. 성공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했는데 실패하거나. 야, 요거는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걸 쭉 묘사해서 이제 사람이 갑작스러운 유명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그걸로 굉장한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의 계속 그 일을 좋아할 수 있는가. 뭐 이제 그런 거를 쭉 담은 얘기인데, 저는 요게 굉장히 좀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모두가 궁금해하고, 결론이 A, B, C 이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라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도 굉장한 실력이지만, 그 뒤로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그렇지. 정말 진짜 실력이잖아요. 톰 행크스는, 소설가가 맞다. 야, 이런 걸 쓰다니.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홍보 여행에 보면 주인공이 거액의 출연을 받고 뭐 하면서 뭐 50만 달러인가를 갑자기 받고 이제 커리어가 팍 점프를 하게 된 건데 읽다 보면 그 50만 달러가 되게 초라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프로젝트에 자기가 참여하게 된 건데 그렇게 비교해 보면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걔는 되게 신나하거든요. 처음부터. 나중에 좀 너무 바쁜데 정도의 느낌이지 사실은 막 그걸 충분히 막 흥분 상태에서 막 즐기는 입장이다가 그게 갑자기 탁 끝났을 때 어떤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지?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이 스티븐 웡의 퍼펙트는 그 반대로 그걸 묘사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 평이 평범하다라는 일부 평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저는 알겠어요. 요거에서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스포일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요걸 어떻게 끝맺을까? 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난리법석이 나고 이 주인공이 하게 된 게 주인공의 친구죠. 뭐 스티브라는 사람이 사실상 주인공인 셈인데 그걸 이제 쭉 바라보는 관점에서 쓴 건데 스티브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 선택에서 조금 더 남다른 게 있으면 굉장한 찬사를 받을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딱 마무리를 하거든요. 마무리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좀 책을 읽어보시면 좀 알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 만약에 놓인다면 사람들이 어떨 것인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고 입장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걸 상상해보는 재미가 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자기가 출연하고 연기했던 어떤 영화나 아니면 자기의 커리어에 빗대 본다면 야 이거는 예상치 못했는데 아니면 뭐 쇼킹한데 이런 마무리보단 그렇지 하게 하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이 또 있는 거 아닌가. 단편이 꼭 뭐 쇼킹하거나 전복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다음 소설집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고 또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타자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톰 행크스 소설집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저희가 이제 세 작품, 단편 중에 3개를 제가 인상 깊게 본 작품들을 얘기를 이제 했고, 하나씩만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정지혜 평론가님께서는 내 마음의 명상록이라는 작품을 두 번째로 갖고 오셨는데, 요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요런 류의 읽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좀 오실 텐데. 잔잔하고. 요런 류의 좀 이야기에 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단편 소설의 매력이라는 게 뭘까 좀 잠깐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사실 단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면에서 좀 비수를 꽂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마르세 변의 경우도 그런 비수가 좀 느껴지는 삶의 어떤
살짝 들춰놨더니 뭐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이잖아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당혹감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게 좀 단편 소설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내 마음의 명상록의 경우도 사실 그 정도의 비수는 아니지만 약간 비수라기보다는 어떤 좀 한 칼이 있는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이 있었어요. 내 마음의 명상록은 사실 굉장히 많은 타자기가 좀 등장을 하고 어쩌면 이 타자기라는 것을 가장 좀 직접적으로 가지고 와서 쓴 소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어떤 여성이 이제 어떤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주말에 이제 감리교회에서 여는 벼룩시장에 가서 뭐 이것저것 좀 살펴보다가 본인이 뭐 과거에 좀 만들어서 먹었던 그 얼음 과자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하나 발견하고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딱 쓱 둘러보니까 뭔가 타자기가 하나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라고 했더니 $5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럼 한번 사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서 들고 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수리센터를 좀 검색을 해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사실 톰 행크스가 이미 뭐 타자기 어플을 만든 것처럼 이런 이제 소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어떤 현대적 기기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여성도 이제 그런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이미 글쓰기나 뭐 이런 것들 뭐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익숙하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낡은 타자기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수리센터에 가서 보니까 디트로이트 기계센터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수리센터에 가서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거기 계신 어떤 장인처럼 보이는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 이건 여기서 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여기는 기계를 수리하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아니 이것이 기계가 아니고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니 이거는 그냥 장난감이다라고 해버린 거죠. 얼마나 속상해요. 본인이 나름 그래도 $5를 주고 샀을지언정 나름 본인은 회심에 수리를 해서 써보자 뭐 실연의 아픔도 있고 하니 뭔가 환기의 차원에서 좀 이걸 해볼 요량으로 갔는데 장난감이라고 하니 당혹스럽죠. 근데 알고 보니 구입한 이 타자기는 정말 장난감이었고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냥 모조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 기술자분이 말하기를 정말 타자기라는 것은 정말 정교한 어떤 예술품에 가까운 그런 기계다. 특히 이제 몇 가지 이제 물품들을 거기 전시되어 있는 타자기들을 보여주면서 이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스위스제인 그 스위스가 정말 그 정교하게 잘 만든다는 시계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초콜릿과 그리고 이 타자기가 정말 예술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이제 타자기들을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주인공에게 이제 이것을 가져가 보시라라고 권유하는 이제 마지막 타자기가 등장을 하고요. 상당히 비싼 고가의 제품인데 여긴 좀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주겠다. 대신 이 타자기를 절대 그냥 어디 처박아 두지 말고 늘 쓰는 것으로 이 기계의 어떤 소명을 다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50인데 이제 아까 $5짜리 장난감 타자기를 맡겼으니 $45에 거래를 해서 이 타자기를 집으로 가지고 오고 그날 이제 그 타자기를 이렇게 탁탁탁 쳐보면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적어 나가죠. 근데 사실 해야 할 일의 목록은 그렇게 뭐 엄청난 일들은 아니에요. 그냥 뭐 문구점에서 봉투와 편지지 사기, 일주일에 한 번 엄마에게 편지 쓰기, 식료품점에서 요거트나 꿀, 뭐 반병 뭐 이런 걸 사기, 아니면 요가 매트, 왁싱, 치과 예약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적어둡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엄청나다 상당히 고가의 예술품인 타자기다라고 했던 그 타자기이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쓰는 것이 그 타자기가 꼭 뭐 엄청난 작품
작품, 대작을 써야지만 타자기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여성에게 잠시 어떤 뭐 그 밤에 위안이 되는 그런 순간 이 타자기 어찌 보면은 더 그냥 중요한 소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밤이 좀 지새도록 그 얼음 과자 맞는 것을 와그작 씹으면서 이 타자기를 쓰는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별 이야기 아닐 수도 있지만 좀 별스러운 이야기, 타자기에 얽힌 그런 좀 이야기로 좀 봤고요. 저는 이제 이 단편 소설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좀 소설 한 편이 좀 같이 생각이 나서 같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파리 좌안의 피아노 공방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주인공 남성이 카하트라는 남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 연예 산업에 종사하는 일을 하다가 파리로 가족들과 함께 건너와서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 중고 피아노를 한 대 삽니다. 근데 뭐 딸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아노를 쳐보자. 그래서 레슨도 받고 나름 굉장히 성실하게 피아노 공부를 해보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파리 좌안에 어떤 피아노 공방 하나를 발견해서 그곳을 유심히 살펴보고 거기 온 사람 도대체 누구지? 거기선 무슨 일이 벌어지지?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을 이제 살피다 결국 그 공방 안에 들어가서 피아노 장인들 혹은 뭐 피아노를 사려는 사람, 연주자들, 피아노 여러 대를 이제 보면서 그냥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픽션이 가미된 에세이, 소설적 에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 책인데 뭔가 그 감성과 그런 태도와 이런 것이 이 내 마음의 명상록이라는 작품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이 작품이랑 또 그 책이랑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감성이나 이런 좀 일상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어떤 순간의 어떤 묘미 아니면 순간에 내가 느낀 어떤 놀라움 같은 것들을 좀 책으로 읽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배 감독님 어떠셨어요? 타자기 뽕이 좀 오는. 타자기 사고 싶다. 타자기의 세계가 광활하겠구나. 딥펜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잉크 찍어가지고 쓰는 만년필 있잖아요. 네. 되게 불편한 거. 그게 있어요. 그걸로 딱 요런 거 쓰거든요. 시장보기 하면 차라리 나은데. 두루마리 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물티슈 3개. 뭐 이런, 근데 그렇게 써도 좀. 기분이 좋죠. 그쵸. 아이폰 메모장에 쓰는 거랑 그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그냥 식탁 위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랑 기분이 다르잖아요. 타자기가 그런 기분을 느끼기엔 최고겠구나.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두 분은 실제로 타자기를 써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예.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저는 본 적밖에 없어. 중학교 때 한번 써봤어요. 진짜? 네. 왜냐면 중학교 때 내 짝꿍이 타자기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어? 타자기가 있어. 그래서 타자기 그때는 뭐 컴퓨터가 막 그렇게 보급화되지 않았을 때여서 타자기가 있길래 너무 신기한 거야. 그거 좀 빌려줘봐라. 우리 주말 동안에 나 좀 빌려주라. 그때 빌려준 거예요. 파란색 타자기였어. 네. 그래서 갔다가 종이를 꽂고 쓰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주말 동안 글을 그걸로 이제 막 뭐 이렇게 막 쓰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걔가 좋아했는지 걔네 아버지가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동 타자기를 또 그래서 그것도 하루 빌려다가 근데 이건 약간 컴퓨터 느낌 나더라고. 스페이스 봐도 이게 진짜 타자기는 누를 때 딱딱거리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그게 있는데 전동 타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편하죠. 그렇겠죠. 컴퓨터 요거 누르는 것만큼 좀 그렇긴 한데 요건 조금 부드럽네. 근데 매력은 그게도 조금 있네. 그 궁금한 게 타자기를 치면은 소리가 굉장히 좀 큰데 칠 때 그 좀 무게감이 어느 정도 가격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좋지. 그렇겠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잘 되는 게 있고 제가 근데 처음에 썼던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훅 가면서 딱 소리가 나는 건데 좀 힘들었어요 그때 이걸 하면서. 근데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파가 있겠구나. 가볍게 이렇게 타라락 써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니 이렇게 타각타각 이렇게 한자 그렇게 써야지라는 사람들이 나뉘겠네. 근데 그렇게 나뉘면 사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타자기 못 쓰는 것 같아요. 전동 쓰다가 가장 치명적인 게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뽑아가지고 수정액으로 칠하거나 수정 테이프를 칠한 다음에 다시 넣고 이렇게 치고 하거든요.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그렇지. 전동 타자기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컴퓨터 쓰지. 그렇겠죠. 안 돌아오는 것 같아. 맞아.
맞네. 근데 타자기를 쓴다 그러면 왜 전동 타자기를 써? 그럴 거면 컴퓨터 쓰지? 그렇지. 나는 타자기가 좋아 쓰는 건데 그럼 그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 맛. 손맛. 네, 맛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맞아. 쓸 때 조심하지 않을까? 조심하지. 그러니까 틀리면 정말 불편하잖아. 그렇죠. 아, 그런 맛도 있겠네요. 네. 거의 무슨 필름을 쓰는 것처럼 조심스러워질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딱 그 느낌이네. 디카랑 필카 느낌이 그치. 있네요. 네. 고칠 수 없어서 그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또 그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찍찍찍 돌려가지고 다시 종이 껴놓고. 땡, 그 맛이 있거든. 맞아. 전 중학교 때 한 번 경험이 있는데 재밌겠다. 그 뒤로 뭐 살 생각은 못 해봤지만 누가 타자기 하면 그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너무 쓰고 싶은 거야.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굉장히 크거든요. 가방같이 이렇게 큰 가방같이 생겨가지고 뚜껑 이렇게 있어서 그걸 들고 집에 갈 때 기분이 아직도 생각나. 야 이거 가서 내가 종이 껴가지고 야 이거 치분 기분이 어떨까. 근데 가야 되잖아 집에까지. 그 들고 가면서 빨리 해보고 싶은데 그치. 집에까지 가서 종이를 그 처음 꽂아가지고 돌릴 때 그 느낌이 야 그냥 쓴 건 기억이 안 나.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쓰기 전까지. 그 감각이라는 게 참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몸이 한번 느낀 게. 매력적이니까 100대씩 이렇게 모으겠죠. 그러니까요. 250여 대가 넘는 것 같아요. 야. 나중에 박물관 하겠네요. 톰 행크스. 그러겠죠. 타자기 박물관. 요 소설이 가장 그 타자기를 쳐보고 싶다는 느낌을 주는 에피소드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네. 쓸데없이. 읽다가 짧으니까. 저걸 이제 $5 사가지고 갔는데 장난감이라. 이걸 내가 굉장히 비싼 건데 $50. $45 줄 테니. 갔더니, 이거 $30짜리인데? 그래서. 고장나서 갔더니 딴 데 가서, 이거 바가지 쓰셨네. 장난감인데? 이러면 큰일 나죠. 이제. 이거 이런 허접한 걸 $50? 에이, 무슨 $50야. 아니, 자기가 장난감이라고 파명됐다는 그게 알고 보니까 정말 고가의 모조품이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네. 쓸데없는 소리 해봤고요. 자, 그럼 배 감독님이 가져오신 두 번째 작품은 뭔가요? 저는 특별한 주말이라고. 주인공이 좀 있으면 10살이 되는 9살짜리 꼬맹이가 주인공이에요. 주말 동안 엄마랑 같이 놀러 갔다 오는 얘기예요. 주인공 이름이 케니 스탈인데 배경은 1970년 이른 봄. 케니의 엄마가 케니를 데리러 올 예정이에요, 지금 아침에. 케니는 어디 살고 있냐면 케니의 세 의붓 누이들 17, 15, 14살짜리 의붓 누이들이 있는 집에 의붓 누이들 말고 친형제와 누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만 6명이야, 지금, 이 집에. 그래서 자기 친아버지랑 새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생일이 한 열흘 남았거든요. 그 주말에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생일 축하 겸 해가지고, 놀러 가자. 그래서 지금 자기 친누나와 친형은 약간 불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새엄마의 세 딸들은 그렇든가 말든가.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아버지가 그래서 빨리 옷 입고 나와가지고 준비해라. 얘는 그래서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형이랑 누나들이 약간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엄마 만난다니까 기분 좋고 새엄마도 의붓 누이 그러니까 새엄마의 친딸의 가방 중에 하나를 그냥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옷 막 집어넣어 넣어주고 주말 내내 있어야 되니까 엄마 와요. 엄마가 도착해서 새엄마가 케니 엄마 오셨다 나가서 인사해야지. 그때 케니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보는데 부엌에 아버지가 잠에서 깨서 커피를 한잔 하고 계시고 원래 자기 친엄마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고 새엄마도 부엌 한켠에서 담배 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던 어른들 3명이 한 샷에 잡힌 걸 처음 본 거야. 그 우리 엄마 너무 멋있어. 엄마가 가져온 자동차 구경하러 가라. 얘는 그게 자기 생일 선물인 줄 알아요. 자동차 사왔나 보다, 엄마. 장난감 자동차. 나갔더니 스포츠카가 있어요. 그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엄마, 스포츠카를 산 거냐? 내 친구가 빌려줬다. 네가 온다니까 이 차로 데리고 가라고 빌려줬다. 엄마랑 같이 가자.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게 이 소설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친아버지랑 의붓 어머니랑 뭐 이렇게 인사하거나 뭐 이런 장면이 없어요. 이럴 때 바로 차에 타. 그 차가 방 출발해요, 그냥. 그리고 엄마가, 우리 어디까지 가는 동안 뚜껑 열고 가자. 뚜껑을 또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차거든. 그래서 그냥 굉장히 즐겁게 그냥 여행이 시작돼버려요. 여기서 좀 놀랐어요. 뭔가 아들과 뭐 새엄마와 뭐 친엄마와 아버지 좀 어떤 대화가 있거나 애는 차를 막
구경하는 동안 어른들의 대화가 나온다던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얘는 신나가지고 나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운전 신용 해봐도 되냐? 해봐라. 그러다가 엄마가 금방 나와가지고 뚜껑 열 수 있다. 뚜껑 열고 빨리 가자.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뭐 그런 대화가 나올 법도 한데 정말 그냥 애의 시점으로. 그리고 거기서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 아버지와 새엄마는 배웅을 해주고 친엄마는 그냥 의뢰히 운전석에 차 타고 출발해요. 근데 그 동네가 정말 시골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지나갈 때마다 트럭 운전사 아니면 뭐 어디 무슨 커피숍 아르바이트 하는 남자애 전부 다 엄마를 쳐다보면서 말을 걸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아니면 눈이 막 토끼눈처럼 커져가지고 놀라는 걸 보고 이 소녀는 약간 뿌듯함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멋있다고 생각한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엄마가 여기서 굉장히 돋보인다. 엄마는 이 동네는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기 전에 살던 고향 동네. 지금 아직도 엄마는 살고 있는 그 동네로 가는데 그 동네가 세크라멘토고 이 주인공 애와 자기 형, 자기 누나들이 살던 동네가 그 세크라멘토고 다니던 학교가 교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 지금 현재 세크라멘토에서 더 시골로 와서 다니는 학교가 세인트 필립 네리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교와 비슷하지만 세크라멘토라는 대도시에서 자기가 다녔던 학교는 또 다른 세인트 조지 스쿨이에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야. 레이디버드? 레이디버드. 그러니까 그 익숙한 도로가 다시 나왔다. 그때 교복을 입고 다니던 그 학교가 굉장히 커 보였고, 근데 막 그때 가로수, 우리 동네에 지금 다니는 데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는데, 그건 낙엽이 지면 너무 더럽고 한데, 세크라멘토는 다르다고. 깨끗한 가로수가 있고, 저번에 다니던 학교로 가는 길은 정원은 너무 깔끔하고, 가로수는 내가 큰 만큼 좀 줄어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레이디버드에서는 주인공이 세크라멘토 지겹다 그러잖아요. 거기를 정말 벗어나고 싶다고, 여기 뭐가 있냐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 약간 반전? 아, 그 동네. 내가 아는 동네 그 동네로 가는 거구나. 얘가 지금 사는 데는 얼마나 시골인 거야. 얼마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막 이 생각이 막 들면서. 세크라멘토로 가는데, 그래서 사실 세크라멘토로 이제 가면서 엄마가 딱 하나 그냥 물어봐요. 학교 생활은 어떠니? 세크라멘토 도착할 때까지 걔가 그 하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 여정이 다 끝나버려요. 학교 생활이 이렇고 교복은 이렇게 다르고 옆집 누구는 어떤데 우리 누나는 어떤데 온갖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냥 거기서 묵묵하게 이제 담배 피면서 흐뭇하게 듣고 있고 그래서 세크라멘토에 도착을 하고 보니 그 차를 누가 빌려준 건지 알게 된 거예요. 가르시아라는 아저씨야. 보니까 어디서 본 아저씨야. 그리고 이 꼬맹이는 만나는 어른들마다 많이 컸다고 자기를 보면서 귀여워하고 나한테 네 또래의 아들이 있다. 조카가 있다. 아이고 많이 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누군지 잘 모르는 어른들이 다 자기를 보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을 다 알아. 그리고 자기가 알던 공간에 가면 자기가 5살 때, 6살 때 살 때의 기억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 조금씩 크기가 더 줄어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낮다던가 나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던가 식당의 주방에서 나는 맨날 아버지가 어떤 호텔에 요리사였거든요. 엄마는 웨이터였고 그래서 맨날 주방에서 구경하다가 카페테리아 가서 막 초코쉐이크 같은 걸 먹고 했는데 생각보다 주방이 너무 작네? 여기 자판기에 원래 초코쉐이크 팔아야 되는데 안 파네? 뭐 이런 조금씩 변화돼 있고 대부분 근데 변하지 않은 동네. 내가 많이 나이를 먹었구나. 라는 거를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네를 막 돌아다니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막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갔다가 놀이공원도 갔다가 하면서 엄마랑 잘 지내는데 엄마한테 근데 우리 살던 집 가보면 안 되냐 할 때 처음으로 엄마의 심정이 이제 이 소설에서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뭐 주로 소년의 시점이나 소년이 막 느끼는 바로 따라가다가 엄마가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시기 그리고 그때 배경 그리고 지금 그때는 웨이터로 일하는 호텔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일하게 된 경과 그리고 그때 만났던 가르시와의 관계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엄마는 절대 그때의 그 집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아들한테 그래 물론이지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집으로 가거든요. 이때 이 소설에 약간 묘미가 느껴지는 거 아닌가. 평범하게 그냥 엄마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가지고 새 출발을 하고 있는 동네인데 그게 내가 어릴 때 살던 고향이기도 하고 약간 조금씩 변화된 부분도 있지만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애라서 뭔가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 어떤 느낌을 쭉 주다가 엄마가 거기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아들 그럼 네가 옛날 살던 집인데 보러 간 곁에서 당연히 보러 가야지 하고 가는 그 장면을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엄마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지만 아들이 커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지워버릴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모자는 어떻게 될까? 다시 보지 않지는 않을 거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볼까? 한 달에 한 번씩 볼까? 나중에 애가 10살이 아니라 20살이 돼서 엄마가 사는 세크라멘토로 차를 타고 몰러 가면 그때 엄마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이런 게 갑자기 이제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다 묘사하진 않았지만 이 책이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딱 확장시키는 문장들 이런 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결국은 깜짝 생일 선물이 있는데 그건 엄마가 주는 게 아니고 가르시아 아저씨가 주는 거다 라고 하면서 가르시아 아저씨가 경비행기를 태워줘요. 그래서 비행기를 직접 조종관을 잡고 한번 운전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 그 비행기를 타고 세크라멘토에서 떠나온 더 시골의 자기 친아버지가 사는 동네로 결국은 그 경비행기가 내려앉게 되는 이제 이야기까지 벌어지는데 그때 묘사가 마르스 해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는 아까 정평님이 말씀해 주신 데서 묘사하던 서핑의 순간처럼 굉장히 눈에 그려지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마르스 해변에서 서핑을 하던 장면이나 이 특별한 주말에서의 비행 장면이 우리는 겪지 않은 경험이고 그것을 겪은 주인공의 나이도 나랑 전혀 다른데 이때 얘가 이런 경험을 한 게 얘한테 어떤 걸 주겠다. 정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을 거고 얘의 삶에 뭔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할 때 어떤 이 순간을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벤트겠다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10살 때 엄마의 새로운 남친이 조종관을 건네줘서 경비행기를 운전했던 경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서정적인 평범한 이야기에서 이 주인공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까를 계산하고 쓴 건 아니겠지만 되게 단편 소설을 쓸 수 있는 최적의 어떤 관찰력과 서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좋은 소설이네 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걸 또 저는 또 아까 김프로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생각해 봤거든요. 이걸 찍으면 네. 어떻게 나올까? 근데 찍으면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질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너무 뻔한데? 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래서 엄마한테 혼자 몰래 타자기로 신형 타자기라서 글자가 잘 써지는 타자기로 엄마 몰래 엄마도 나한테 깜짝 선물을 줬으니까 나도 깜짝 선물을 줘야지 하면서 엄마한테 쓴 편지를 엄마가 새로 일하게 돼 있는 그 책상 서랍에 숨겨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장면도 10살짜리가 하기엔 조금 너무 착한 행동이기도 하고 근데 야 이럴 법 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찾아내면 되게 감동적이겠다. 이 편지 찾아내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찍어서 보여주면 약간 좀 촌스러울 텐데. 너무 기시감 있고. 네. 근데 70년대 일어난 일이다고 하면서 이렇게 단편 소설 집안에 이렇게 딱 이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되게 내가 읽어보고 싶었던 미국 소설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전형적이지만 수준 있는 소설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까 그 의붓 형이 또 있더라고요. 아이가 네네.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났어? 7명이야. 다 모이면. 야, 바글바글한 집에, 그쵸. 레이디버드의 주인공이 만약에 이 집에 살고 있으면 당장 뛰쳐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네. 그 엄마에게 쓴 편지, 그 타자기로 쓴 편지, 그 장면은 딱 그 한 장면으로 딱 끝이 나고 그 뒤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잖아요. 엄마한테 엄마가 물론 우연히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써뒀지만 끝내 이 편지가
엄마한테 갈까? 이거는 모를 일이고, 그쵸. 또 엄마와 그 가르시아 아저씨가 탄 경비행기가 저 멀리 가는, 하늘 위로 이렇게 다시 떠서 그들의 공간으로 다시 가는 걸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이 소년의 마음은 또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것도 좀 짠함이 있더라고요, 이 소설도. 그래서 특별한 주말이라는 이 소설도 앞서 좀 같은, 제가 좀 선정했던 그런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작품군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같이 묶어서 또 이렇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차 싶었던 게, 스케일이 너무 함몰돼 있다. 너무 작다, 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겪고 보고 뭐 한 걸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네. 사이즈가 결정되긴 하니까 네, 네. 야, 비행기 타고 가다니. 그래. 차 타고 데려왔는데 차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비행기로 데려다 주고 비행기로 가네. 네. 네. 야, 이 생각을 네. 그냥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했을까? 음. 읽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리지만 네, 네. 그 생각을 하니까 약간 뭐랄까, 너무 조그맣게 생각하고 있나? 너무 스케일을 작게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다른 어떤 식당 앞에 이렇게 오잖아요. 비행장에 있다가 아버지가 그 식당에서 일하던 복장 그대로 이제 오고, 픽업을 하러. 네. 네. 공항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결국 와가지고 얘를 데리고 가는데, 전 그때 무슨 대사가 또 있을 줄 알았어. 그냥 가더라고요.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다 얘기를 끝낸 거잖아.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가 너무 극적인 걸 생각하면서 거기 뭔가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를 다 했겠지. 우리는 공항에서 바로 가야 되거든. 지금 올 수 있어? 기다리는 동안 뭐 먹일 거 먹이고 있을게. 응. 와서 무슨 얘기를 해. 그냥 가는 거지. 오히려 그게 더 되게 리얼하면서 뭔가 누락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럴 것 때문에 짠하더라고요. 이상적인 사실은 이런 거지 뭐. 네. 대단한 일도 아니고 사실은.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잘 쓴다. 어쩌면은 그 전화 통화에서도 네. 그런 이야기조차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냥 나 간다. 뭐 어디로 와라. 네, 어디로 와라. 네. 오히려 그런 누락 혹은 이렇게 빼낸 것들이 더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소설이든 영화든.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배 감독님이 가져오신 특별한 주말이라는 네. 걸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작품은 이거는 사실 제가 아니면 굳이 뭐 관심을 가질까 싶은 생각이 드는 네. 신문사 사무실의 코끼리라는 네. 작품인데, 내용 굉장히 짧아요. 네. 별게 없어요. 줄거리가 쫙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냥 옛날에 신문사에서 일하던 그 옛 상사를 생각하는, 지금 이제 매체 환경이 바뀐 뭐 기자 이야기인데요. 그냥 그게 다거든요. 아날로그 관점으로 이제 지금의 네. 사회를 보는 그냥 지역 신문의 칼럼니스트, 네. 네. 예,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당연히 소재가 비슷하니까 저는 신문 기자는 아니었지만 네. 옛날 얘기를 계속 하시는 어르신 기자 분들과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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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냈던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옛날에 말이야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막 전화기로 갖다 부르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네. 네. 근데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세상이 표현 중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스타트rek의 엔터프라이즈호를 타는 것만큼이나 지금 뭐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렇죠. 나는 그 시절도 살았었다. 라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좀 굉장히 타자기로 이제 그 알 시먼스라는 자기의 고참, 자기가 4년 동안 통신사에서 일할 때 자기를 이렇게 돌봐줬던 네. 뭐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오래 나오거든요. 네. 그 양반이 이제 앉아가지고 늘 타자기로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작업을 했던 걸 묘사를 쭉 하는데, 네. 그걸 보면서 약간 묘한 기분을 조금 느꼈던, 요거는 제가 아니면 소개를 안 하겠구나 싶어서. 근데 되게 재밌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상사를 기리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다 하면서 자기가 어떤 글을 쓰고 그거를 내가 자동 교정으로 니네가 편하게 생각한 디지털 기기로 써서 올려보겠다. 그게 되게 웃겨. 일부러 막 오타가 네.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오타가 있는 걸 표현을 할 때 번역도 되게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영어로는 오타가 지금 쓰여진 것처럼 그런 오타가 아닐 것 같은. 그렇지. 한국어에서 음절이 발음이 비슷할 것 같은 걸로 바꿔서 오타 처리를 해놓은 것도 있고
한 걸 보면서 저는 원문이 궁금했어요. 그거 보면서 네네. 원문의 오타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죠. 그걸 어떻게 바꿨을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되게 실험적인 작품인데 짧게 읽기에는 또 재밌고. 네. 그래서 신문사 사무실의 코끼리, 행크피색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소식, 뭐 이제 이런 섹션에 있는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총 6개의 이야기를 쭉 줄거리와 단상들을 이제 나눴는데, 요런 게 더 있습니다. 17개예요, 총. 그렇죠. 17개의 이야기로 된 소설집인데요. 톰 행크스가 낸 소설로는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는 처음이 아닌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뽑히기도 했었고. 그동안 뭐 단편은 계속 이게 신문 연재도 해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낸 첫 번째 소설집으로 알고 소설집으로는 있는데요. 이제 첫 소설집인데요.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특집을 했던 배우가 나름 소설집도 내고 굉장히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어서 영화 얘기에만 국한돼서 매몰되지 말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책 얘기를 처음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편 소설집 하면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쓴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접근의 용이함이 있다. 그리고 다 읽고 났더니 톰 행크스가 쓴 게 맞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편하고 재밌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잘 썼네? 재밌네? 내가 이렇게 평을 하는 게 맞는 감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한번 읽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타자기 광이니까 타자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양반이어서 각 작품마다 타자기가 있어요. 그쵸. 어떤 건 그림이 이제 같이 실려 있죠. 주로 타자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작품 제가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볼링공 찾아내는데 그 창고에 하나 있는 양 타자기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영화로 치자 그러면 그 타자기 보는 재미도 이 작품에는 타자기가 어디 있지? 그걸 찾아내는 재미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 톰 행크스가 타자기 광이고 타자기 수집가고 뭐 밀덕 우주덕이고 뭐 이런 거를 조금 아시면 전반적으로 좀 즐기는 재미가 좀 달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타자기에 대한 애정을 막 내가 키울 수 있는 게 한 편 한 편의 사진들이 다 있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타자기지 뭐 할 텐데 그렇지. 이렇게 다 보다 보면 보게 되죠. 다 다르게 생겼어. 그렇지. 얘는 느낌이 어떨까?부터 뭐가 제일 비싼 걸까? 뭐 이렇게 비교도 하게 되는. 또 이 이야기마다 그 타자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 이야기와 이 타자기의 어떤 모습, 생김새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매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느낌이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됐겠구나 이렇게 같이 좀 상상이 돼서 그런 재미도 있네요. 다 자기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찍은 거 아닐까? 타자기 뭐 그러겠지. 이거 자기 타자기 이렇게 놓고 소설도 쓰고 참 정말 성공한 덕후. 굉장한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톰 행크스 생애 첫 소설집인 타자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지난주에 이어서 톰 행크스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 영화는 정해졌죠? 다음 주 영화는 델마입니다. 델마. 요아킴 트리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썩 좋은 평을 했질 않은데. 제가 성장을 했다면 말이 바뀌겠죠. 다음 주에는 정평론가님 모시고 요아킴 트리의 델마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